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른데요. 대운이 바뀌기 직전 1년에서 2년 사이,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다음 대운의 징조 5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징조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주변 환경들이 바뀝니다. 둘째, 인생 최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셋째,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뀝니다. 넷째, 얼굴색이 환해집니다. 다섯째, 기존의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대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데요. 물론 좋은 운이 왔는데도 그 운이 온 줄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반드시 알아차려야 될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운을 놓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인이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친구가 됐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집니다. 즉 득이 안 생기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큰 의미 없는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반면 오랜 인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납니다. 내 운의 흐름이 바뀌면 자연스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우연히 다시 되풀이 될 수도 있고 새롭고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이나 취직으로 인한 직업적 변화, 또 이사를 하는 등 주거 변동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살림살이를 자꾸 만지게 되면 물론 내내 잘 살다가 갑자기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배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 순환이 생겨나고 주변은 정리정돈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색이 바뀝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이 좋은 일도 얼굴에 표시가 나기 마련인데요.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게 됩니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쁘게 치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인상이 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고된 시련과 나쁜 인연이 사라져 근심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안 풀리고 힘들게 되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럴 때는 아직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늘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면 그 또한 대운이 들어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방 구조를 바꿔본다거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구입한다든지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고 정리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대운의 기운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격이나 말투가 바뀝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 내고 예민하고 까칠했던 사람이라도 대운이 들어올 때쯤엔 성격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온화하게 바뀝니다. 말투 자체에도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넘치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 느긋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 최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이혼, 사기, 폐업 등 인생 전반의 기틀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희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막막한 느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최악일 때 운의 전환점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나쁜 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는 법이죠.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딘다면 분명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온 것 같은 시기에는 좌절 대신 고통 속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차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대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버티셔야 됩니다. 7번째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잔잔하지만 기분 좋은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일이 생기거나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많이 누리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마음먹은 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시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죠. 밝게 보이면 보일수록 모든 일을 대할 때 더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대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 기운을 즐기면서 더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됨을 과시하게 되면 질투와 시기 등의 안 좋은 운이 끼면서 대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몸과 마음가짐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라는 생각에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나의 베품으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면 이제 대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9번째는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계획을 잡게 되거나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충분한 수면 시간 등을 가지는 등 갑자기 계획하게 됩니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나 스스로가 내 행동에 있어서 부지런해진다. 이런 기분이 든다면 대운이 들어오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잔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라고 의아해하기 쉬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많으면 3번, 적게는 한 번에 큰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대운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보통 대운이 들어오기 전 악재가 겹치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잘 견딜 것이냐? 이 사람은 대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 곧 나에게 굉장히 좋은 운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악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운이 안 좋은가 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물론 각자 사람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위의 10가지 징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운 징조 10가지를 숙지하셔서 본인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대운을 맞이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삶에서 대운을 맞이하고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지속적인 균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과 경험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대운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도 대운을 맞이해서 지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인이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친구가 됐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집니다. 즉 득이 안 생기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큰 의미 없는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됩니다. 반면 오랜 인연이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납니다. 내 운의 흐름이 바뀌면 자연스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우연히 다시 되풀이 될 수도 있고 새롭고 낯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이나 취직으로 인한 직업적 변화, 또 이사를 하는 등 주거 변동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살림살이를 자꾸 만지게 되면 물론 내내 잘 살다가 갑자기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배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 순환이 생겨나고 주변은 정리정돈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색이 바뀝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이 좋은 일도 얼굴에 표시가 나기 마련인데요. 대운이 들어올 때는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게 됩니다.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쁘게 치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인상이 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고된 시련과 나쁜 인연이 사라져 근심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온한 마음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안 풀리고 힘들게 되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럴 때는 아직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늘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면 그 또한 대운이 들어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방 구조를 바꿔본다거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구입한다든지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을 버리고 정리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대운의 기운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격이나 말투가 바뀝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버럭내고
예민하고 까칠했던 사람이라도 대운이 들어올 때쯤엔 성격이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온화하게 바뀝니다. 말투 자체에도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넘치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 느긋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인생 최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이혼, 사기, 폐업 등 인생 전반의 기틀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희망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막막한 느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최악일 때 운의 전환점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나쁜 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는 법이죠. 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딘다면 분명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온 것 같은 시기에는 좌절 대신 고통 속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차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대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버티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잔잔하지만 기분 좋은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일이 생기거나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많이 누리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마음먹은 만큼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시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밝게 보이기도 하죠. 밝게 보이면 보일수록 모든 일을 대할 때 더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대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 기운을 즐기면서 더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됨을 과시하게 되면 질투와 시기 등의 안 좋은 운이 끼면서 대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몸과 마음가짐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라는 생각에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나의 베품으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면 이제 대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계획을 잡게 되거나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충분한 수면 시간 등을 가지는 등 갑자기 계획하게 됩니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요. 나 스스로가 내 행동에 있어서 부지런해진다. 이런 기분이 든다면 대운이 들어오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잔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라고 의아해하기 쉬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만나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거리만 좀 두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감수하려 하면 인생이 남루하고 괴롭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무조건 참거나 받아들여라.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연은 적절히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뒤늦게 발견된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잘라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고 맺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연은 아름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아름답고 감사한 인연들만 안고 가셔야 됩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팔자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계시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방에 절대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형의 사람은 오랜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생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귀한 시간과 감정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계속되면 온갖 정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려버리고 맙니다. 상대가 좋은 차 탄다고 돈 제일 많이 번다고 이유를 대며 계속 얻어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이 자기 덕분인 양 주인 행세하는 그 거지근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권리도 아닌데 권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 안 주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양보 10,000원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얻어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은 함부로 폄하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 중 적지 않은 수는 내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얻어먹을 대상 하나가 줄었다는 식입니다. 다만 내가 사면 상대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먹기만 하려는 친구와 형편에 맞게 사려는 친구는 눈에 보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친구는 돈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옹졸함과 이기적인 면이 관계를 해칩니다. 친구를 이용만 한다는 생각에 만남이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쓰는 돈은 헛돈 쓰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주머니만 가벼워지고 내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얘기, 힘든 얘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매번 들어주다 지쳐 해결 방안을 찾아주면 온갖 핑계를 대며 안 돼, 못해를 시전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이건 이래서 못한다. 그건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들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흠만 후벼 파는 사람입니다. 즉, 나를 소모해서 자신을 충전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입니다. 곁에 두게 되면 제일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서로 전염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현상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돼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호랑이 입에 여러분의 머리를 넣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에너지를 뺏고 건설적인 생각을 차단시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데요. 나의 꿈도 내 목표도 모두 차단시킬 사람입니다. 특히 내가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더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1순위로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고 생각은 그 무엇보다 크고 강력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무심코 들었던 그 부정적 씨앗이 나중에는 자신을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감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예 뒷담화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속상했던 일이나 감정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감정 정화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손절해야 될 사람은 틈만 나면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뒷담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일시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느낌을 즐깁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뒷담화로 해소하려는 것이죠. 또 듣는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넌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상대가 자주 뒷담화를 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를 올리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부풀려서 사실인 양 여기저기 퍼나르고 남의 치부나 약점까지도 전혀 경각심 없이 나불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꺼낸 내 비밀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뒷담화 잘하는 친구가 있는 모임에 가보면 자신들의 이야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로 시작해 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허무함만 들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처럼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콕콕 집어내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애초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둬서 좋을 것이 하등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절은 빠를수록 좋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을 손절하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챙기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뱀같이 교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종치고 파탄납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타인을 조종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인데요.
가스라이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너 요즘 예민하다. 가스라이터들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과장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자기의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뱀처럼 교활한 속내를 지니고 있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웃만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악질인 가스라이터에게 휘둘리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변하거나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럴수록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보시고 단칼에 잘라내셔야 합니다. 5번째는 자기는 급이 다르다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의 경우 나이 들수록 사는 형편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회적 위치나 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차이는 확실히 체감됩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사실 너무 차이가 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 대화가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혹시나 자신이 티낼까봐 조심합니다. 반면 본인의 형편이 더 낫다고 친구를 깔보고 급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참 즐겁게 대화하다가 이것 봐라라는 듯 친구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다며 쳐다봅니다. 직장이었다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직장에서의 직급을 친구 사이에서도 적용하나 봅니다. 친구를 마치 부하로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한 건 그동안 몰랐지만 급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자기 아래급으로 여겨왔던 것처럼 한 계급 아래로 보는 말투, 난 너와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감히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한 친구 관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쳐다보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손절이 시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후회만 하게 됩니다. 6번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인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옹졸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실수는 티끌만큼도 용납을 못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참으로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라통이 치밀거나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꾹꾹 참으며 배려심 있게 행동하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내 심신안정에 이로운 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헤어져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울적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런 만남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는 찝찝함을 남기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바에는 친구를 잃는 쪽을 택하셔야 됩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때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싸하거나 거북하다면 일단 만남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위험을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만날수록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가 빠진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은 찜찜한데 억지로 만나고 나면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책 적정한 삶의 저자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가 한 강연에서 제안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찜찜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잡고 약속일이 다가올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예 번호를 뜨지 않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라도 되면 전화기를 바꾸다가 연락처를 모두 날려버렸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도 들키게 됩니다. 가볍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길게 설명하는 태도는 재발절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과 애써 만남을 유지하면서 내 소중한 수명을 깎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손절해야 되는 사람 유형 7가지는 친구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됩니다. 어릴 때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손절을 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나와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되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고쳐 쓰기보다는 인연을 바꾸어 쓰는 것이 옳습니다. 즉 덩굴손 나무는 가까이 두면 감고 올라가 해롭게 함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함과 같죠. 물론 상대방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가차없이 손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니까 그동안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만나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놓을 땐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미련은 시절에 달린 것이며 언제 떠나느냐의 분기점이 다를 뿐입니다. 다스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분별하는 것이 통찰력이죠. 오늘의 영상이 인간관계에 있어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누구나 다 늙고 병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조금씩 노쇠해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기도 하는데요. 최근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와 동시에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령층, 또 독거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혼자 사시는 제 친정엄마도 계십니다. 지난 12월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앉지도 서지도 못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달 가까운 입원 생활이 이어지며 돌봄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과 살림을 병행하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어르신 돌봄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누구라도 같은 입장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시기 전까지 돌봄은 나와 무관한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란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고 탄생에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엄마의 자궁에서 돌봄을 받는 태아부터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하지요. 지금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든 부모의 돌봄 문제가 현실로 닥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의 현실과 가족 교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돌봄을 절절하게 느끼고 계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8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무르에도 노인 돌봄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부인 안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영화는 이 순간부터 늙고 병든 부인을 돌보는 늙은 남편 조르주의 애틋한 돌봄에 집중합니다. 조르주는 병원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수족이 되어 간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배변을 가리지 못하자 극진한 보살핌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씩 부모님 댁을 방문한 딸은 늙고 병들어 꼼짝도 못하는 엄마와 병간호에 지쳐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자녀가 부모의 노년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프랑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상하는 건 괜찮아요. 아픈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내 핏줄인데 힘들어도 끝까지 돌봐야죠. 이처럼 질병과 싸우는 고령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돌봄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족 구성원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비율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87.8%, 2014년 91.9%, 2020년 87.4%의 환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나라의 효도 사상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효도는 가장 큰 덕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몰락한 집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과 사람들과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 중 불효자를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대개 온 세상에서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떠하리.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할 정도로 개인이 존재하는 의미는 가족, 즉 부모 자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근본을 지켜가는 데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 근본을 잃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부모에게는 효도를, 부부간에는 화순을, 형제간에는 우애를 지키도록 했으며 자식된 자는 끊임없이 군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종종 그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다.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처럼 다산 정약용은 가족은 나를 키워주고 내게 뜻을 전해주는 나의 뿌리이며 이는 가족이 서로에게 어떻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모두 가정이 화목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약용 선생은 가족 간의 신뢰, 이해, 인정과 존중을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질적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늙고 아픈 부모와 배우자를 남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가족 돌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의 이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돌봄 문화 특성에 따라 가족 돌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비율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돌봄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이 노인을 간병한다는 의미의 노노간병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가슴 아픈 뉴스 또한 종종 접하게 됩니다. 2019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척 사이가 좋았던 79세 동갑내기 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정년 퇴직할 무렵 할머니가 심장 판막증을 앓게 되고 판막 이식 수술 후 할머니의 건강은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담도암 판정을 받았고 할머니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아내의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지만 간호가 너무도 힘들고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힘겨웠던 할아버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였는데 다행히 아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질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로 보내자니 사랑하는 가족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 그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양할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 앞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든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경제적, 물리적 시간과 더불어 정서적 돌봄까지 포함되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역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든 간병인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 돌봄 체계가 무너지기 이전에 국가적인 지원과 이해, 배려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 요양 제도입니다. 이 부모 돌봄은 주로 여성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자녀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족 요양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돌봄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족 요양 제도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문요양제도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러 활용하게 되는데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가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먼저 도움을 받는 가족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또 대상자의 직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아픈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엔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가족요양보호 근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에 60분씩 총 20일 근무하는 형태이며 두 번째는 하루에 90분씩 총 31일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금 85%에 본인 부담금 15%이지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6%에서 9%,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해야 되는데요.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월급을 지급하고 센터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국가에서 가족요양급여를 주지만 제도적으로 중간자인 방문요양센터가 필요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방문요양센터마다 운영비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센터의 재량에 따라 시급이 책정되므로 센터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잘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선정하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는 센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들께 중요한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센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가족요양 최고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케어링이라는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어링은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1등 요양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1만 명 이상의 보호자와 어르신이 선택한 업체입니다. 현재 장민호와 정동원이 모델로 있는 대형 브랜드이고 2년 연속 소비자 만족지수 1위인 방문요양센터인데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자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케어링의 가족요양급여는 하루 90분 기준 월 최대 116만 원, 60분 기준 월 최대 65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링에는 1만 명에 이르는 가족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 중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지인들도 최근 케어링으로 방문요양센터를 대부분 옮겼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센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국가적인 제도를 신청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은 신청 방법의 복잡함인데요. 노인장기 보험제도를 확인하려고 여러 복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려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게 느끼십니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만 번거롭고 힘들게 알아보시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을 케어링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에 관련해서라면 케어링이 성심성의를 다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급여와 복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으며 돌봄을 하시다가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케어링은 많은 경력의 베테랑 분들이 가족 돌봄 그 이상의 소임을 하시게 됩니다. 또 케어링은 100% 본사 직영 운영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을 관리하고 교육합니다. 이것은 가족요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 케어링은 매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이는 가족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전국 최고급여와 복지,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국내 1위의 혜택이 가능한 것이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전국 최고 급여와 복지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1위 브랜드 케어링으로 가족요양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케어링 문의 전화는 152-6585로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응대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노후와 직결되는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요양을 부담하시면서 오롯이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게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시는 분들도 또 본업과 병행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가족의 돌봄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효자분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김치와 불고기도 파란 가을 하늘도 고궁과 민속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식들이 부모를 한 집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도 부럽다고 합니다. 하얀 머리의 노인이 손자와 더불어 어르고 집에서 잔일을 거들며 생활에 있어서 한 중요 멤버가 되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누가 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의 원초적 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낳아준 부모와 그 부모 밑에서 20여 년을 자라는 자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노년 세대를 대하는 신세대의 태도와 행동은 각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부모나 가족들의 돌봄으로 여러 고민을 겪고 계시더라도 나의 이 고생은 후에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거동이 불편한 노후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돌봄을 어떻게 받을까?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족요양은 육체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족요양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내시고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